우리가 다음 월드컵을 준비한다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팀이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는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는데, 아마 이번 A매치는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A매치는 벤투 감독의 픽이었고 이번에야말로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도 이번 A매치도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4-4-2에 가깝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4-4-2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손흥민 선수가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의 수비 부담이 줄고요. 그리고 손흥민이 최전방에 위치하는 만큼 우리가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갈 때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뛰어나갈 수가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4-2 전형을 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강인의 위치는 왼쪽이나 오른쪽 이 두 자리 중에 한 자리가 될 텐데, 이강인을 오른쪽에 썼을 때와 왼쪽에 썼을 때의 장점이 각각 다르게 존재합니다. 먼저 일단 이 좌우 측면에 이강인을 배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장점은, 이강인은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서 플레이를 할 때가 많죠. 오른쪽에 배치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왼쪽에 배치될 때도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월 A매치에서 봤던 클린스만 감독의 특징은 최전방에 있는 조규성 혹은 오현규의 포스트 플레이를 정말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이 올라올 때 조규성이 약간 내려와서 조규성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때 조규성이 볼을 받는 순간 주변으로 손흥민이라든지 이재성, 황인범, 그리고 이강인까지 최전방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조규성이 떨어뜨려주는 세컨볼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보여줬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무리키라는 아주 큰 공격수를 최전방에 마요르카가 배치해 놓고 무리키에게 패스를 보내준 다음에 무리키가 볼을 떨어뜨려 줄 때 이 세컨볼을 향해서 이강인이 달려들고 볼을 가져오는 이러한 플레이가 이강인 선수의 이제는 장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라리가에서도 세컨볼을 가장 잘 가져오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이강인 선수죠. 우리가 4-4-2를 쓰면 중앙 미드필더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기도 하고, 특히나 세컨볼이 떨어질 때 세컨볼을 가져오는, 사실 라리가에서도 세컨볼을 가장 잘 가져오는 선수 정도면 어떤 팀과 상대해도 세컨볼 싸움이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을 좌우 측면에 배치했을 때는 이강인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준다 라는 것이 좌우 측면 어디에 배치되든 똑같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을 오른쪽에 두느냐 혹은 왼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먼저 이강인을 오른쪽에 뒀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면서 왼발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죠. 이강인 선수는 어쨌든 왼발을 잘 쓰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접고 들어오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투톱으로 배치가 돼도 약간 왼쪽에서 중앙으로 뛰어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동선을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접고 들어오면 손흥민을 바라보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이강인의 패스, 이 두 가지 콤비네이션이 확실하게 발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 3월 A매치를 보면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었을 때 어떤 플레이를 했느냐, 앞선에서 공격수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와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왼발을 쓸 수가 있으니까 왼발로 아주 좋은 패스를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뿌려주고요. 이 패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방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가 도달이 되면서 우리가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 중 하나가 독일, 미국, 헤르타 베를린, 바이에른 뮌헨 이런 팀들을 쭉 봐도 클린스만 감독이 짧게 만들어가는 플레이보다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전방에서 빨리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조금 더 직선적인 플레이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난 3월 A매치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공간이 날 때마다 그냥 전방으로 계속 움직이고 그 공간을 향해서 우리가 패스를 뿌려줬거든요. 이 장면은 이제 황인범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인데, 이 장면만 봐도 상대의 수비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는 이러한 패스를, 물론 다른 선수들이 해도 좋지만 이강인이 패스를 넣어줄 수 있다면 이 패스는 사실은 라리가에서 검증된 패스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좋은 조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공간 침투의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 그리고 패스 감각은 정말 라리가에서 최고라고 할 수가 있는 이강인. 이 두 명의 조합이 이강인을 오른쪽에 배치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면 이러한 플레이도 가능해요. 이강인 선수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고 있죠.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상대 선수들이 이강인을 향해서 달려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은 이강인이 라리가에서 잘하는 선수, 플레이메이커라는 걸 누구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강인이 잘하는 건 순간적으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한 번에 방향 전환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방향 전환 패스가 잘 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강인에게 많은 선수가 쏠려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대팀의 반대편 공간에는 선수가 부족해질 때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플레이는 사실 마요르카에서도 자주 하는 플레이고, 그래서 실제로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이 최전방에 무리키가 나올 때는 이강인을 왼쪽에 두지만 조금 더 빠른 선수, 무리키가 못 나올 때는 카데웨어나 은디아의 스피드의 강점 있는 선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강인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배치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을 오른쪽에 배치했을 때는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의 스피드를 살려줄 수가 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강인이 왼쪽에 배치된다면 당연하게도 이강인이 측면으로 볼을 몰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다는 게 이강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뛸 때도 왼쪽 측면에서 많이 뛰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마요르카의 최전방 공격수가 제공권이 너무나 좋은 무리키이기 때문에 이강인을 왼쪽에 배치해서 무리키에게 크로스를 올려라, 이거였는데, 이 역할을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가 너무나 잘 해냈죠. 그래서 최근 경기만 봐도 이강인의 크로스, 무리키의 헤더, 득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에서 봤던 것처럼 이강인의 크로스와 조규성의 헤더, 이게 또 월드컵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이강인을 왼쪽에 둔다는 건 박스 안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좋은 크로스가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왔었죠.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으면 볼을 받자마자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너무나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게 되고요. 이 장면에서는 오영규 선수가 이강인의 크로스를 받아서 돌아선 다음에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 선언이 됐지만 아주 좋은 공격 장면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왼쪽에서는 이강인의 크로스가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게 있냐면, 이강인을 왼쪽에 배치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직선을 유지하는 미드필더 라인도 가능하지만, 이강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3명의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중앙 미드필더도 보면서 측면 공격수도 볼 수 있는 이런 선수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뛰고 측면 중앙 가리지 않고 뛰는 선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전형에서 좋은 건 뭐냐면, 손흥민 선수를 측면 공격수로 배치하게 되면 어쨌든 수비하러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손흥민의 수비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을 올려쓰고 우리가 4-4-2 전형을 쓰면 이번에는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선수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강인이 있다면 중원 싸움은 중원 싸움대로 해주고, 손흥민이 없는 자리는 이강인이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공수양면으로 손흥민의 위치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도 이제 이강인 선수는 정말로 육각형의 선수가 되면서 공수양면으로 뛰어나고요. 오프 더볼 플레이가 좋고, 그리고 심지어는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는 선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강인 선수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도 이강인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A매치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지켜보는 게 이번 A매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네요.